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보석을 흩뿌린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졌다. 그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진성그룹의 안주인 서지연은 조용히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그녀의 남편 강민호 회장이 주최한 VVIP 파티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보였다. 지연은 그 조화로운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불협화음을 내는 존재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완성된 정교한 가면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파티장의 화려함이 아닌 그 너머의 공허함을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 강민호의 아내. 그들은 지연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민호가 유력 정치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말고 지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남자의 자신감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지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왜 혼자 여기 서 있어? 내 옆에 있어야지. 당신은 내 가장 아름다운 트로피니까. 그의 목소리는 다정하게 들렸지만 지연은 그 안에 담긴 소유욕과 경멸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트로피. 그것이 강민호에게 서지연이라는 존재의 의미였다. 그녀는 속으로 차갑게 되뇌었지만 겉으로는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다시 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다. 민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이끌고 파티의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지연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다. 마치 희귀한 예술품을 소장한 컬렉터처럼 그는 아내의 아름다움과 순종을 통해 자신의 권력과 부를 재확인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민호의 비서가 다가와 귓속말을 전했다. 순간 민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한 뒤 지연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고 서재로 향했다. 그의 힘에 이끌려가면서도 지연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예측 불가능한 분노에 익숙해져 있었다. 묵직한 원목문이 닫히자 파티장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서재 안에는 김 부장이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그는 진성그룹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지만 지금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보였다. 민호는 지연의 손목을 놓아주며 김 부장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부장,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이번 해외 계약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하라고. 그런데 이게 뭐야? 사소한 수치 오류 때문에 상대 측에서 클레임을 걸어왔다는 보고를 내가 지금 받아야겠어? 김 부장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실무 직원의 작은 실수였습니다. 즉시 수정해서 보고 올렸고 계약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전체 계약 규모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민호는 완벽주의자였고 그의 완벽함에 흠집을 내는 것은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자신의 부하 직원이 저지른 실수라면 더욱 그랬다. 민호는 피식 웃으며 서재 중앙에 놓인 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시가에 불을 붙였다. 짙은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감쌌다. 작은 실수? 김 부장, 진성그룹의 작은 실수란 없어. 오직 무능과 배신만 있을 뿐이지. 당신은 내 얼굴에 똥칠을 했어. 이 바닥에서 내 이름이 어떻게 불리는지 잊었나? 그는 잠시 말을 끊고 깊게 연기를 빨아들인 뒤 내뱉었다. 당신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 아들 우리 그룹 장학생으로 유학가 있다지? 그것도 오늘부로 끝이야. 김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아들만큼은, 제발 아들만큼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절규는 서재의 두꺼운 방음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다. 지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민호는 재떨이의 시가를 비벼끄며 일어섰다. 그는 꿇어앉은 김 부장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기회? 기회는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지. 당신 같은 버러지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야. 내 결정에 토달지 마. 썩 꺼져. 그는 손짓으로 비서를 불렀고 비서는 김 부장의 양팔을 붙잡아 질질 끌고 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지연은 김 부장의 텅 빈 눈과 마주쳤다. 그 눈에는 절망과 체념 그리고 희미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민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지연에게 다가왔다. 별것도 아닌 일에 소란을 피웠군. 자, 이제 다시 파티로 돌아갈까? 그는 지연의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지연은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거절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 민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손길을 피한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왜 그래? 저런 하찮은 놈 때문에 기분이라도 상한 건가? 당신은 이런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저 내 옆에서 아름답게 웃고만 있으면 돼. 그게 당신의 역할이야. 그의 말은 그녀의 존재를 다시 한번 정의했다. 아름다운 장식품, 생각 없는 인형.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가운 결의와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신은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망가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은 20년을 회사에 헌신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그와 그의 가족이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게 당신의 방식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강민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그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반항을 어린아이의 투정쯤으로 여기는 듯 했다. 서지연, 당신이 언제부터 내 경영 방식에 관심을 가졌지? 당신은 그냥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쇼핑이나 하고 미술관이나 다니면서 우아하게 살면 돼. 어려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지만 내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당신이라도 용납 못해.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누구 덕분인지 잊지 마. 그는 경고하듯 손가락으로 그녀의 턱을 치켜들었다. 그의 눈에는 감히 네가 라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아내가 절대 자신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아니, 떠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몰락했고 그녀에게는 의지할 가족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사회 경험도 전무한 그녀가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세상에 나간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이 그녀의 세상 전부이며 유일한 구원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확신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그는 그녀의 눈에 서린 위험한 빛을 읽지 못했다.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 앞에서 민호는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지만 이내 그것을 자신의 착각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지연의 어깨를 다시 한번 강하게 움켜쥐고 말했다. 쓸데없는 생각 집어치우고 어서 나가서 손님들 맞이해. 오늘 밤 주인공은 우리 부부라는 걸 잊지 마. 그는 그렇게 말하고 먼저 서재를 나갔다. 홀로 남은 서재에서 지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민호와 같은 이들의 폭력에 신음하고 있을까. 김 부장의 절망적인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것은 단지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민호가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제국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제국의 가장 화려한 장식품으로서 그 모든 부조리를 묵인하고 동조해왔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 화려하지만 차가운 세장을 스스로 열고 나가야만 한다. 하지만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강민호에게 또 다른 승리를 안겨줄 뿐이다. 그녀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가 자신의 힘의 원천이라고 믿는 이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그의 손에서 빼앗아 무너뜨려야만 했다. 그것만이 김 부장과 같은 수많은 희생자들을 위한 진정한 복수이자 스스로의 존엄성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지연은 다시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민호의 곁을 지켰다. 그는 술에 취해 흡족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다. 그는 꿈에서도 몰랐을 것이다. 자신의 옆에 누운 아내가 그가 자신의 가장 완벽한 소유물이라고 믿었던 그 여자가 그의 제국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계획의 첫 페이지를 조용히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연의 눈은 뜬 채로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은 고요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단단한 맹세를 담고 있었다. 새벽 3시 도시의 심장부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강민호는 파티의 여운과 값비싼 와인에 취해 킹사이즈 침대 위에서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고른 숨소리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한 소음이었다. 서지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가볍고 소리가 없었다. 수년간 이 집에서 숨소리조차 죽이며 살아온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녀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이나 보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향한 곳은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된 낡고 평범한 가죽 가방이었다. 그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최소한의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이 날을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강민호의 감시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조금씩 현금을 모아왔다. 그의 돈이 아니라 과거 친정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품인 작은 그림 몇 점을 비밀리에 처분하여 마련한 그녀만의 비자금이었다. 가방을 챙긴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재로 향했다. 어젯밤 한 남자의 인생이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그녀는 서재의 거대한 책장 앞으로 다가갔다. 수천 권의 책들 중에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셰익스피어의 전집을 찾아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낡고 손때 묻은 리어 왕을 꺼내들었다. 책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었다. 하지만 책의 두꺼운 하드커버 안쪽 교묘하게 파낸 비밀 공간이야말로 그녀가 노리는 목표물이었다. 그곳에는 낡은 검은색 가죽 수첩이 잠들어 있었다. 이 수첩은 강민호가 자신의 사업 초창기부터 사용해온 비밀 장부였다. 지금은 모든 것을 전산화했지만
그는 이상한 편집증 때문에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거래 기록만큼은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이 낡은 수첩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즉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낡은 책 속에 숨겨져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지연이 그의 모든 습관과 비밀을, 심지어 그의 생각의 흐름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수년간 그의 그림자로 살면서 그를 학습했다. 수첩을 가방 깊숙이 넣은 지연은 마지막으로 펜트하우스를 한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값비쌌지만 그 어떤 것에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이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정문을 이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는 주방 뒤편에 있는 직원 전용 비상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건물의 보안 시스템 책임자와 몰래 접촉하여 사각지대와 교체 주기를 파악해둔 상태였다. 지금 이 시간은 정확히 10분간 시스템 점검을 위해 녹화가 중단되는 유일한 허점이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온 그녀는 가장 구석진 곳에 주차된 낡은 국산차에 올라탔다. 이 차 역시 그녀가 가명으로 몇 달 전에 미리 구입해둔 것이었다. 시동을 걸자 희미한 엔진 소음이 울렸다. 그녀는 익숙하게 차를 몰아 새벽의 텅 빈 도로로 빠져나갔다. 백미러에 비친 초고층 펜트하우스가 점점 작아졌다. 마침내 그것이 하나의 작은 점으로 변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지연은 처음으로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새장 문이 열렸다. 이제부터는 사냥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깼다. 그는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차가운 시트의 감촉만이 느껴졌다. 텅 빈 공간에 순간 짜증이 치밀었다. 그는 거친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보통 때 같으면 이미 일어나 그의 해장국과 모닝커피를 준비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인상을 쓴 채 침대에서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지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서서히 불안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닥달했지만 비서 역시 지연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침실 협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들어왔다.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봉투 안에는 달랑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곳에는 단 한 문장만이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나를 찾지 마세요. 글씨체는 지연의 것이 분명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평소 보여주던 부드러움 대신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강민호는 종이를 구겨 던지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분노와 모욕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감히 서지연 따위가 자신을 떠나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여자가 자신이 만들어준 세상 밖으로 제 발로 걸어나가? 그는 이것을 어젯밤 일에 대한 유치한 반항이라고 치부했다. 며칠 안에 돈이 떨어지면 세상의 냉혹함을 맛보면 꼬리를 내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연락해 그녀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공항과 항만의 출국 기록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출국 기록도 없었다. 그녀가 아는 모든 지인들의 연락처를 뒤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린 것이다. 강민호의 자신감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떠남이 단순한 가출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 예감은 그를 서재로 이끌었다. 그는 다급하게 셰익스피어 전집으로 다가가 리어왕을 꺼내들었다.
책을 펼치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확인하고야 말았다. 비밀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 강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끈적한 공포가 들어찼다. 그는 그 낡은 수첩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정관계 로비 자금 내역, 차명 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의 증거들, 진성그룹을 세우고 지켜온 모든 추악한 비밀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것이 외부로 유출되는 순간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서지연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다.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심장부의 비수를 꽂고 사라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아내를 얕보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순종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얼굴을 그는 단 한 번도 보려 하지 않았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당장 서지연을 찾아내. 강민호의 고함 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절박함과 공포가 묻어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 대한민국 땅을 전부 파헤쳐서라도 그 여자를 내 앞에 데려와. 그리고 그 수첩 반드시 되찾아야 해. 반드시. 그는 전화를 붙들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진성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인력이 총동원되기 시작했다.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해결사들에게도 막대한 현상금을 내건 의뢰가 들어갔다. 한낱 도망친 아내를 찾는 수색 작전은 이제 그룹의 명운이 걸린 비밀 병기 회수 작전으로 변모했다. 대한민국 전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이 촘촘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 시각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한적한 시골의 작은 모텔방에서 서지연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낡은 검은색 수첩이 펼쳐져 있었다. 수첩의 내용은 아무와 그들만이 아는 약어들로 가득해 그녀 외에는 아무도 해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강민호의 서재를 청소하며 그의 대화를 엿들으며 이 암호들을 하나씩 풀어왔다. 이제 퍼즐의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민호의 거대한 수사망이 대한민국 전역을 촘촘히 옥죄어 오는 동안 서지연은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가 머무는 곳은 지방 소도시의 허름한 여관이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공간, 낡은 벽지와 삐걱거리는 침대, 창밖으로는 복잡한 골목 시장의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은 그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감옥 같던 고요함보다 살아있는 소음이 가득한 이곳에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두문불출하며 검은 수첩을 완벽하게 분석했다. 수첩에 적힌 암호들은 지난 10년간 그녀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온 강민호의 비밀 언어였다. 날짜와 이니셜,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의 조합. 그것들은 각각 뇌물이 오고 간 날짜, 받은 사람의 이름, 그리고 돈의 액수를 의미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모든 암호를 해독하고 그 내용을 노트북에 꼼꼼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고 전쟁에는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한 순간 그녀는 여관을 나와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메모지를 꺼내 그 위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젊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의의 조진우 변호사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연은 그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임을 알고 있었다. 조진우 변호사. 사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수재였지만 거대 로펌의 검은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법조계 주류에서 밀려난 인물이었다. 그는 타협을 모르는 정의감 때문에 작은 사무실에서 민사소송이나 겨우 처리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지연은 과거 신문 기사에서 우연히 그의 이름을 발견했고 그 이후로 남몰래 그의 행적을 주시해왔다. 그녀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의 정의감을 불태울 수 있는 거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연은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다. 조진우 변호사님, 3년 전 한미 제약 부당해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피해자 측을 변호했지만 진성그룹 측 로펌에 의해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 사건은 조진우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이자 치욕이었다.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대한 자본과 권력의 벽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다. 그는 잠긴 목소리로 되물었다. 누구시죠? 그 사건을 어떻게? 지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당신이 잃어버렸던 정의를 되찾을 기회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을 패배시켰던 진성그룹을 그 뿌리부터 흔들어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감당할 자신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조진우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사건 의뢰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잊고 있던 변호사로서의 뜨거운 피가 다시 끓어오르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낡은 도서관 구석진 자리에서 서지연과 조진우가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조진우는 자신의 앞에 앉은 여자의 모습에 다소 놀랐다. 그는 거친 싸움을 준비하는 해결사 같은 인물을 상상했지만 지연은 그저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긴 설명 없이 자신이 정리한 자료의 일부를 조진우에게 건넸다. 그것은 검은 수첩에 적힌 수많은 불법 거래 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조진우를 충격에 빠뜨리기엔 충분했다. 진성그룹이 차명 계좌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과 그 돈이 어떻게 정관계 로비에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조진우의 손이 자료를 넘기면서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소송 사건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이었다. 그는 침을 삼키며 물었다. 이 자료 대체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그리고 저를 어떻게 믿고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자료의 출처는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이유는 당신이 아직 정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길고 험난할 겁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기면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에 조진우는 굳은 결심을 한 듯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의 팀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필요했다. 법의 심판대와 함께 여론이라는 또 다른 심판대를 움직일 사람. 지연은 조진우에게 또 다른 이름을 말했다. 박성준 기자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조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성준. 그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 보도 전문 기자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펜으로 수많은 권력자들의 비리를 파헤쳤지만 5년 전 진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취재하다가 역공을 맞고 언론계에서 매장당했다. 강민호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작은 인터넷 언론사를 겨우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먼지 쌓인 상가 건물 지하에 위치한 박성준의 사무실을 찾아냈다. 사무실은 담배 연기와 묵은 서류 냄새로 가득했다. 박성준은 세상에 대한 냉소와 환멸로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맞았다. 그는 이미 싸움에 지친 늙은 사자처럼 보였다. 진성그룹? 그 이름은 다시 듣고 싶지도 않군. 당신들이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더 이상 잃을 것도 싸울 힘도 없어. 그는 손을 내저으며 그들을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성준의 책상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조용히 밀었다. 기자님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5년 전 그 사건, 진실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봉투 안에는 당시 박성준이 취재했던 진성그룹의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그 돈이 어떤 로비를 통해 그의 기사를 덮고 그를 함정에 빠뜨렸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박성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의 잿빛 눈동자에 희미하게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조진우의 작은 사무실에 다시 모였다. 전략가인 지연, 법률 무기인 조진우, 그리고 여론전의 선봉장인 박성준. 어둠 속에서 흩어져 있던 복수의 칼날들이 마침내 한 곳에 모인 순간이었다. 지연은 마침내 검은 수첩의 전체 내용을 그들 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 자료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설계도와 같았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수첩의 내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전략을 설명했다. 강민호는 지금 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그의 심장을 직접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거예요. 우리는 흩어져 있는 증거들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창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 변호사님은 법리적 검토와 소송 준비를, 박 기자님은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분노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녀의 지휘 아래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졌다. 오랫동안 잊혔던 정의를 향한 반격이 마침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더 이상 분노에 찬 야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침입한 적을 섬멸하기 위해 냉철하게 움직이는 군주로 돌아와 있었다. 며칠간의 혼란과 분노가 가라앉아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서지연이 그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싸움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방어 대신 총력전을 선택했다. 그의 제국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하여 그녀와 그녀의 보이지 않는 협력자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무기는 언론이었다. 진성그룹의 홍보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위기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예 부대였다. 강민호의 지시 한마디에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며칠 지나지 않아 각종 언론과 소셜미디어에는 서지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매우 교묘하게 조작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과대망상과 우울증에 시달려온 비운의 여인으로 그려졌다. 기사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달고 퍼져나갔다. 진성그룹 안주인, 갑작스러운 실종, 측근들 오랜 우울증 알아와.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고 악의적이었다. 익명의 가사 도우미와 운전기사의 인터뷰를 빌려 그녀가 종종 환각 증세를 보이며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암시했다. 그녀의 취미였던 미술품 수집은 현실 도피를 위한 강박적인 소비로 둔갑했고 그녀의 과묵함은 심각한 대인 기피증의 증거로 포장되었다.
여론은 강민호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흘러갔다. 대중은 화려한 사미면에 가려진 그녀의 불행을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부잣집 사모님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며 활용점정을 찍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과 슬픔에 잠긴 눈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아내가 어디에 있든 부디 안전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바쳐 그녀를 지키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대중은 비극적인 사랑에 희생된 남편에게 아낌없는 동정과 지지를 보냈다. 이제 서지연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망상에 빠진 환자가 되었다. 만약 그녀가 검은 수첩을 들고 세상에 나타난다 해도 사람들은 그 내용을 진실이 아닌 정신병자의 망상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이 바로 강민호가 노린 효과였다. 그는 서지연이라는 존재의 사회적 신뢰도를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그녀가 가진 무기의 위력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지연과 동료들은 은신처에서 속수무책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박성준 기자는 분노에 차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정말 악랄한 놈입니다. 흙을 백으로 만드는데 도가 텄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증거를 내밀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대로였다. 강민호의 언론 플레이는 너무나도 효과적이어서 이제 싸움의 구도는 정의와 불의가 아닌 정상과 비정상의 대결로 변질되고 있었다. 강민호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의 칼날은 지연의 협력자들을 직접 겨누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표적이 된 것은 조진우 변호사였다. 어느 날 아침 조진우의 작은 사무실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기 세무조사였지만 그들의 집요함은 명백히 표적 수사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몇 년치의 서류를 샅샅이 뒤지며 아주 사소한 회계상의 오류까지 문제 삼기 시작했다. 동시에 조진우가 맡고 있던 몇 안 되는 자문 계약들이 하루아침에 끊어졌다. 그의 고객사들은 진성그룹으로부터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압력을 받았다. 조진우 변호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 진성그룹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암묵적인 협박이었다. 중소기업들은 거대 기업의 압력 앞에서 무력했다. 사무실의 전화는 더 이상 새로운 의뢰가 아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전화벨 소리만 울렸다. 조진우는 순식간에 파산 직전의 위기로 내몰렸다. 박성준 기자에게 가해진 압박은 더욱 교활하고 비열했다. 강민호는 그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족을 건드렸다. 어느 날 박성준의 아내가 유치원에서 딸을 데리고 나오는 길에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박성준 기자님 따님이시죠? 정말 예쁘네요.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상자 안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인형 밑에는 사진 한 장이 깔려 있었다.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딸의 모습을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그날 밤 박성준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은신처에 나타났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뒷면에는 아무런 글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는 그 어떤 협박보다도 섬뜩하고 분명했다. 내 가족이 어디서 무얼 하는지 우리가 전부 지켜보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사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박성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지만 가족의 안전까지 도박에 걸 용기는 없었다. 은신처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강민호의 반격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거미처럼 법과 언론 그리고 폭력이라는 거미줄을 이용해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조진우는 파산 위기에 처했고 박성준은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었다. 지연은 세상으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쥐고 있는 검은 수첩이라는 비장의 무기는 세상에 꺼내 보이기도 전에 녹슬어 버릴 위기에 처했다. 침묵을 깬 것은 조진우였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싸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상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할 힘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묻어 있었다. 박성준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조진우의 말에 동의하는 것과 같았다. 팀의 사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 순간 줄곧 창밖을 바라보던 서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두 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두렵고 포기하고 싶겠죠. 강민호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방식으로 상대를 절망하게 만드는 전문가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바로 그 점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조 변호사님은 돈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짓밟힌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였죠. 박 기자님 역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펜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신념 때문에 함께 하셨습니다. 강민호는 돈과 협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신념과 정의는 돈으로 살 수도 협박으로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딸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는 우리를 공격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증거가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반증입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는 평생 그의 노예로 살아야 하고 당신의 따님은 불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그녀의 마지막 질문은 조용했지만 두 남자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들의 눈빛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절망이 아닌 새로운 결의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민호가 휘두른 권력의 칼날에 은신처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절망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서지연의 차분하고 강인한 목소리는 패배감에 젖어있던 두 남자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말처럼 그들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신념을 위해 모였다. 그리고 신념은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반격할 시간이었다. 지연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며 강민호라는 인간을 해부했다. 그녀는 그의 아내로서 10년을 살았다. 그 누구보다 그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자신의 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그것을 휘두르는데 주저함이 없는 잔인함이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했다. 그는 언제나 상대를 얕보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서서히 숨통을 조이는 것보다 압도적인 힘으로 정면에서 짓밟는 것을 선호했다. 지연은 바로 그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했다. 우리는 그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싸워야 해요. 그는 지금 우리가 겁에 질려 숨어 있거나
검은 수첩을 들고 무모하게 정면으로 달려들 것이라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지도 위에 여러 지점을 표시하며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미끼를 던져서 그가 직접 물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 미끼에 낚싯바늘을 숨겨두는 거죠. 그녀가 선택한 미끼는 검은 수첩의 본류와는 거리가 먼 오래된 지류에 관한 것이었다. 7년 전 진성그룹의 자회사인 진성건설이 경기도 외곽에 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특혜 의혹. 당시 지역 언론에서 잠시 문제를 제기했지만 진성 측의 빠른 로비와 압력으로 금세 잊혔던 사건이었다. 그 사건은 수첩에도 기록되어 있었지만 다른 거대한 비리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사소해서 강민호조차 잊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자신의 완벽한 역사의 작은 흠집이라도 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그의 성격상 누군가 그 일을 다시 파헤치려 든다면 반드시 과민하게 반응할 것이었다. 계획은 세워졌다. 박성준 기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주식 투자자들이 모이는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질문 형식의 글을 하나 올렸다. 혹시 7년 전 진성건설 파주 토지 매입건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그건 관련해서 다시 조사 들어간다는 찌라시가 돌던데 그는 일부러 어설픈 투자자인 척하며 찌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해 정보의 신뢰도를 낮췄다. 이것은 미끼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한 연막이었다. 동시에 조진우 변호사는 물밑에서 움직였다. 그는 당시 토지 매입으로 헐값에 땅을 넘겨야 했던 피해 농민 중 한 명을 어렵게 찾아냈다. 그 노인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조진우의 끈질긴 설득과 새로운 증거의 가능성에 마음이 움직였다. 조진우는 그를 대리하여 부당한 토지 수용에 대한 재심사 요청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이 민원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었고 기각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작은 움직임은 거대한 진성 제국에게는 모기의 소리처럼 미미했다. 하지만 강민호의 정보망은 그 미세한 소리마저 놓치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사실이 거의 동시에 그의 책상 위에 보고되었다. 그의 법무팀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회장님,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입니다.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민호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이것이 서지연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자신을 직접 공격할 용기는 없으니 이런 좀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을 흔들어 보려는 수작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가 번졌다. 이것 봐라. 고작 생각해낸 게 이런 유치한 장난이라니. 쥐새끼가 구석에 몰리니 발악을 하는군. 그는 법무팀의 신중한 조언을 무시하고 명령을 내렸다. 무시하긴 뭘 무시해. 이런 작은 불씨가 나중에 큰 불이 되는 거야. 당장 저 글을 올린 놈 IP 추적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원을 낸 늙은이도 무고죄로 엮어서 다시는 이런 짓 할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감히 진성을 상대로 장난을 치면 어떻게 되는지. 그의 오만한 명령은 정확히 서지연과 조진우가 파놓은 함정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었다. 진성의 법무팀은 회장의 불호령에 마지못해 움직였다. 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7년 전 토지 매입이 합법적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을 첨부했다. 바로 그 순간 조진우가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 진성 측이 제출한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 조진우가 예측했던 결정적인 실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당시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해 시청에 제출했던
서류의 사본이었다. 진성 측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서류를 제출했지만 조진우는 이미 원본 서류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해둔 상태였다. 진성 측이 제출한 사본과 조진우가 가진 원본 사이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담당 공무원의 서명 날짜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당시 실무자의 작은 실수였거나 혹은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야기가 달랐다. 조진우는 즉시 진성그룹을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단순한 명예훼손과 무고 사건이 거대 기업의 공문서 위조라는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것이다.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박성준 기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진성그룹 7년 전 토지 매입 의혹 덮으려 공문서 위조 정황 검찰 수사 착수. 기사는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강민호가 애써 만들어 놓았던 정신 나간 아내의 가출 소동이라는 프레임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대중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만약 진성그룹이 정말 떳떳하다면 왜 굳이 과거 서류까지 조작하면서 대응해야 했을까? 서지연이라는 여자가 주장했던 것이 혹시 망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진성그룹 내부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강민호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일부 원로 이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그 중에서도 그룹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자 재무 분야의 대가인 윤상현 이사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강민호의 공격적인 경영이 그룹의 큰 성장을 가져다 준 것은 인정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늘 느끼고 있었다. 윤 이사는 강민호의 독단적인 결정이 그룹 전체를 법적 위험에 빠뜨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그는 비밀리에 자신이 신뢰하는 몇몇 이사들과 접촉하며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제국에 견고해 보였던 성벽 내부에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조진우 변호사를 통해 윤상현 이사에게서 온 암호화된 메시지를 한 통 받았다. 내용은 짧았. 이야기를 듣고 싶소.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거대한 제국을 향한 반격의 서막이 마침내 성공적으로 올랐다. 공문서 위조 사건의 파장은 강민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그것은 제국의 단단한 성벽에 생긴 작은 균열에 불과했지만 그 틈으로 불신과 의심이라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세상은 더 이상 서지연을 단순한 정신병자로 취급하지 않았고 진성그룹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강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던 게임의 판이 미세하게 기울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조급함과 분노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다가오는 진성그룹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해야만 했다. 주주총회는 매년 그가 자신의 왕국을 지배하는 황제로서의 권위를 재확인하는 대관식과도 같은 행사였다. 그는 이 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반대 세력의 입을 막고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한 방에 날려버릴 계획을 세웠다. 그의 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철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우선 내부 단속부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거나 이번 사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임원들을 가차없이 숙청했다. 윤상현 이사를 비롯한 몇몇 원로 이사들의 움직임을 감지했지만 아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건드리는 것은
더 큰 내부 분열을 초래할 수 있었다. 대신 그는 그들의 주변 인물들을 잘라내고 새로운 인물들을 요직에 앉히며 그들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진성그룹 전체에 보이지 않는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그는 주주총회 표 단속에 들어갔다. 그는 개인적으로 주요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 막대한 이익을 약속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약점을 들춰내며 은밀하게 협박했다. 그의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 앞에서 대부분의 주주들은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는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법무팀을 동원하여 온갖 교묘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했다. 주주총회는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가 연출한 각본대로 흘러갈 것처럼 보였다. 서지연을 찾는 추적은 더욱 집요하고 광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제 그녀를 잡아오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그의 팀은 그녀가 과거에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희미한 기록까지 찾아내 부풀렸고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주주총회 당일 이 모든 증거를 터뜨려 그녀를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은신처에서는 마지막 결전을 위한 준비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주주총회는 그들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만약 그날 강민호를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그는 더욱 강력해진 권력으로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것이 분명했다. 작은 사무실의 불은 며칠 밤낮으로 꺼지지 않았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칼날을 갈고 있었다. 조진우 변호사는 검은 수첩에 담긴 방대한 범죄 기록들을 법적으로 완벽한 하나의 서사로 엮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는 수십 건의 횡령, 배임, 뇌물 공여, 주가 조작 혐의를 각각의 독립된 사건이 아닌 강민호라는 지배자가 진성그룹을 사유화하기 위해 저지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재구성했다. 그는 강민호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빠져나갈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밤을 새워 판례를 분석하고 법리를 다듬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가 쏟아부은 열정과 노력의 증거인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산처럼 쌓여갔다. 박성준 기자는 여론전의 선봉장으로서 마지막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강민호의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비밀리에 만나 그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담았다. 강민호의 폭력적인 경영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 그의 계략에 휘말려 사업을 송두리째 빼앗긴 중소기업 사장, 그리고 어젯밤 펜트하우스에서 무릎 꿇었던 김 부장까지. 박성준은 그들의 피 맺힌 절규와 눈물을 카메라에 담아 강민호의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고발하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이 영상이 주주총회 당일 모든 언론을 통해 동시에 공개될 수 있도록 치밀한 배포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의 중심에는 서지연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체스판의 모든 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였다. 그녀는 조진우에게는 법리적 허점을 짚어주었고 박성준에게는 대중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바로 내부의 협력자 윤상현 이사와의 비밀 접선이었다. 그녀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윤 이사에게 검은 수첩의 내용 중 재무 관련 비리 증거만을 선별하여 전달했다. 그녀가 넘긴 자료는 강민호가 수년간 어떻게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윤 이사와 같은 재무 전문가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치명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윤 이사에게 단순히 강민호를 몰아내자고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무너진 회사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의무를 상기시켰다. 주주총회를 며칠 앞둔 깊은 밤, 지연은 마지막으로 윤 이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사님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아니면 폭풍에 휩쓸려 사라지시겠습니까? 그것은 제안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들의 운명은, 그리고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운명은 며칠 뒤 열릴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것이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서울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강민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온 모든 정보를 검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지연의 숨통을 끊어놓을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같은 시각 허름한 은신처에서 지연과 동료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긴장감과 함께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준비의 시간이 끝나고 있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방불케 했다. 수백 명의 주주, 기관 투자자, 그리고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그들의 머리 위로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선 강민호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황제였다. 그는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좌중을 압도했다. 최근의 불미스러운 루머들로 술렁였던 분위기는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잦아들었다. 그는 지난 분기의 경이적인 실적을 발표하며 자신의 경영 능력을 과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모든 단어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우리 그룹을 흔들려는 음의 세력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진성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강민호가 있는 한 진성의 성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승리를 확신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 뒤쪽에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도 값비싼 보석도 걸치지 않은 채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서지연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충격이었다. 강민호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정신이 불안정하여 잠적한 비운의 여인으로 알려졌던 그녀가 너무나도 차분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모두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장내의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강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경비원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여긴 주주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하지만 그의 고함은 왠지 공허하게 들렸다. 지연은 경비원들이 다가오기 전에 침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 역시 진성그룹의 주주입니다. 강민호 회장님, 당신이 제 명의로 숨겨둔 차명 주식 덕분이죠. 그녀의 말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연의 등장은 신호탄이었다. 주주석 한쪽에서 조진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의장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의장님, 긴급 안건을 발의합니다. 저는 현 강민호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강민호 회장의 즉각적인 직무집행 정지 및 해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조진우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회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박성준 기자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터진 것이다. 진실의 목소리라는 이름의 작은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괴물 총수 강민호, 그가 삼킨 피해자들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탐사보도 영상이 업로드된 것이다. 동시에 박 기자가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에 영상 링크와 보도 자료가 일제히 살포되었다. 영상은 김 부장의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20년 넘게 회사에 헌신했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어서 강민호에게 사업체를 통째로 빼앗긴 중소기업 사장의 절규. 그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희생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영상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검은 수첩에서 나온 명백한 증거 자료들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며 강민호의 범죄를 입체적으로 구성했다. 연 회장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주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강민호는 단상 위에서 사색이 된 채 서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시나리오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 여자가 꾸며낸 망상이라고. 저것들은 모두 조작된 거야. 당장 저 영상을 꺼.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원로이사 윤상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단상의 강민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전체를 울릴 만큼 무거웠다. 저는 저 영상에 나온 증거 자료들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한때 동지였던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성그룹이 한 개인의 탐욕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저 역시 조진우 변호사의 해임안에 동의하며 이사회를 대표하여 주주 여러분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 이사의 발언은 강민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비수였다. 가장 믿었던 내부에서조차 등을 돌린 것이다. 그의 제국은 안과 밖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공허한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그 역시 깨달은 것이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조용히 단상으로 걸어가 강민호의 앞에 섰다. 강민호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쇠고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한 시대의 종말을 기록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민호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기나긴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그가 떠난 진성그룹은 윤상현 이사를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위원회의 주도 아래 대대적인 개혁의 길을 걷고 있었다. 썩은 부인은 도련해졌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시스템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다. 조진우 변호사의 작은 법률사무소, 정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로펌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돈이 아닌 정의를 위해 싸웠고 수많은 약자들이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박성준 기자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서 화려하게 복귀했고 그가 만든 영상은 그의 가장 권위 있는 언론상을 휩쓸었다. 그리고 서지연. 그녀는 다시 세상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경영에 참여하지도 막대한 이혼 위자료로 화려한 삶을 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작은 재단을 하나 세웠다. 재단의 이름은 디딤돌이었다. 거대 권력의 횡포에 희생된 사람들에게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곳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굳건히 서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그녀는 재단 사무실 창가에 서서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옅은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의 미소였다.